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성명의 20분째. 오늘도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69번째 69회입니다. 5월 5일날 박성명 20번째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유시유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될 텐데 20대 국회 조금 끝은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한 달 정도 이제 남았긴 합니다만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마무리 좀 잘 해서 지금 이 와중에 그래도 불구하고 희망을 키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20대 국회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주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회는 바로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 국회가 이제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서 작은 성과라도 하나 만들어내 주기를 당부를 해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의 신병설을 놓고 설왕설래 하다가, 지난주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변의 말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말을, 적어도 이 정부만큼 믿어야 된다. 과거에는 북한한테 선거 때 뭐 총도 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일이 많았죠. 나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뭐 특히 미국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워싱턴 포스트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얘기가 맞았죠 여러분. 저희들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그런 싸구려 또는 아주 저급한 그런 정치인들, 정치꾼들, 또 일부 언론들, 학자들 이들의 말에 너무 춤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박성명 20번째는 제대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 하면서 지난주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망이 맞았습니다. 김정은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뭐 때문에 한 20일 정도 참배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아무튼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문제 이후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고와 맞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맞고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뭐냐, 맞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론의 진수입니다. 오늘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1위, 압도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낙연 정치의 힘, 이낙연 정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혼자서 독주하고 있을까? 같이 라이벌을 하려고 있던 황교안 전 대표는 거의 아웃되다시피 했는데 그 한 방이 뭘까? 결정적인 한 방. 한번 이낙연 편도 아닌, 반대편도 아닌 국민의 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대선 주자 1위 이낙연 정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두 번째는 탈북 정치인들의 가입 말씀드렸습니다. 헛소리. 탈북 정치 2명입니다. 헛소리. 아니면 말고 이대로 좋은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짚을 분인데 제 옆에 아주 반가운 분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저하고 너무 이 케미가 잘 맞는다고 소문이 자자할 순간에 잠시 자리를 떠났는데 세명대 이상희 교수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어디 다녔습니까? 예, 뭐 이리저리 산책도 하고요. 예. 산도 갔고 들도 갔고 강도 갔고. 예. 가보니까 역시 박상명의 20번째가 그리웠죠. 예, 그리웠습니다. 뭐 또 딴 것보다도 우리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캠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데.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이상희 교수님이 그쪽 마무리 하시고 이제 오신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가시는 분 아예 가시라 그랬더니 우리 이 내부에 있는 우리 세팅하시는 분들이
이상희 교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다 하나같이 목소리를 해서 네. 그러면 좀 빨리 좀 오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일단 이 천지 TV 이 박상배 20편지에 대해서 이 비주얼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네. 많은 분들이 제 비주얼에 대해서 네. 중독성이 있지 않나. 총선이 끝나도 아직도 분위기를 세상에.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제작팀에서는 우리 이상희 교수님 복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팟캐스트로 계속 보내고 감사하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박사님도 감사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가우실 겁니다. 박사님의 20번지의 그 기본 취지대로 함께 이 작업을 하다가 조금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외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달려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대선 주자 1위 이낙연 정치의 결정적 한방이었는데 한방. 결정적 한방. 네. 이걸 한번 짚어볼 텐데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0일에서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55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지난주 화요일 28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낙연 전 총리가 40.2%. 한 달 전보다도 총선 전보다도 10.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보다도 0.8%포인트 상승해서 14.4. 홍준표 전 대표는 3.1%포인트 상승을 해서 7.6이죠. 그 다음에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전달보다도 13.4%가 하락을 해서 이번에 6.6%를 나타냈습니다.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의 대선 주자는 판약이 달라진 거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는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죠. 일종의 이제 페스티벌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연극이 끝난 후에 그 주인공을 장식을 했던 연극 무대를 장식했던 연극 배우들에 대한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 연극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고 주인공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배우에 대한 잔상이 굉장히 깊이 인상이 남는 것이 관중들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을 연극이라고 봐서 연극 무대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연극 무대가 굉장히 성공을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그것을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컨벤션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라든가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아주 큰 페스티벌로 봐야 되는 축제다. 부분이고요. 네. 축제의 어떤 성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은 그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사람들이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뭐 평론가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페스티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 이낙연 당선인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느냐. 이게 없었다 이거죠. 거의 다 전멸해버렸고 여기에 대한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이 그 자체에서 발광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당선인이 그 페스티벌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총선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레토릭 이것이 굉장히 중도적 외연 확장에 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냥 중도적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목이 말라 있는 이 2년간 대결에서 목이 말라 있는 중도적 진영에 있어서 상당한 흡입력을 가지고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레토릭에 보면은 대단히 안정적인 메시지를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중도적이고 회색적인 발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랜 정치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낙연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소위 말해서 흠집이 나지 않는 발언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안정적인 레토릭과 메시지를 던졌다. 네. 이것이 일종의 외연 확장과 지지 세력들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총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자의 언행들을 쭉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런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민주당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중도층을 향해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게 박사님도 잘 아다시피 이게 참 고도의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이게 의도적입니까? 타고난 겁니까? 저는 의도적이라고. 의도적이다. 굉장히 의도적. 왜냐 그러면 이낙연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빈곤기를 겪었습니다. 네. 한때나마 또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전남도지사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치에서 이미 한물간 사람이다라고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발탁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본인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찬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노련한 정치적 그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반면 교사로 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저도 잠시 이거 국회에 있을 때 2000년도 초에 이제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 하고 잠시 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그 이후에는 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고 그때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로 글을 잘 썼어요. 글 잘 쓰죠. 네. 저도 글 쓰는 직업인데 글 쓰는 직업인 제가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정말 글을 잘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글을 잘 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이 너무 정제된 말만 해요. 네. 정제된 말만. 정치인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렇게 폼도 좀 잡고, 뭐, 와라! 가라! 뭐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죠. 야,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벌써 지금 대선 주자 1위를 하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제 이미지는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전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수님.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앞서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권력별로는 TK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TK에서. 앞서 봤을 때 딱 그렇죠. 그거군요. 네. 대안이 없군요. 그냥. 네.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세대별로 보니까 60대하고 20대에서 또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지율을 전부 다 묻어버리고 그거를 이낙연 전 총리가 아예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40.2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상당한 거죠. 예, 상당한 거죠. 40%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낙연 전 총리의 40.2%는 앞서 황교안 대표 전 대표나 또는 뭐 다른 쪽에서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지지층을 그대로 가져와서 압도적으로 10%포인트 이상 전달보다도 뛰어올랐다라고 하는 평가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적어도 대선 주자로서는 사실 탄탄기를 걸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그렇죠. 40%의 지지도가 대선 2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경고성을 가지고 유지할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라이벌도 없어요. 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선자의 지지도를 합하면 50%가 넘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당, 즉 민주당의 대선 가도는 청신호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만 이제 이낙연 당선인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도가 2년 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좀 다른 그건 문제입니다. 다르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스티벌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팬심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지되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뭐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대성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 결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시대성에 당시 2년 후에 이낙연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된 메시지나 외모
그리고 또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에 부합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상황에는 또 어떤 변수가 그렇죠. 뭐 경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서 경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안보가 문제가 되면 안보에 대한 아주 맹장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먼저 시대 정신이 부합이 돼야 실질적으로 능력이 따라가는 것이고 행운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예단이 어렵다는 것이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뭐 글도 잘 쓰시고 참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 톤도 아주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날카로운 보이스 칼라가 아주 대립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보이스 칼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한하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듯한 신중함. 이것이 자칫하면 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너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모험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신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선 가도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신중해서 뭐 망한 사람들 우리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럼요. 예. 국민들은 본인은 신중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신중하지 않고 간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교수님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나설까요? 네.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라든가 레토릭의 성향을 보면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서봐야 과연 정치적 실익이 없겠느냐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민주당의 당규상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얼마 한시적인 어떤 당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첫 번째 문제. 임기의 2년입니다만 그렇죠.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당내의 어떤 개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시고 내 우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정치적인 정치력이 잘못 발휘가 되면 오히려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경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제적 빈곤, 이 경제적인 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의 굉장한 지도력과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어떤 소통, 이런 관계에서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와대와 대립적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권 보더라면 그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선택을 안 하니 말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형태의 행보를 보면은 이낙연 당선인은 아주 애들로서 좀 안정적이고 전부 다 아울러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칫하면 적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이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당대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이상희 교수의 분석은 민주당의 차기 이제 21대 국회를 책임질 당대표 경선에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 것 같으냐 하지 않을 것 같으냐를 물어봤더니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에서는 좀 상당히 얘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가 입했으면은 이 대표님, 이 총리님 나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출마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낙연 전 총리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죠? 네, 고민이 많죠. 저는 출마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 알아요. 뭐 이낙연 총리가 지금 40%가 넘는데 뭐 당대표 나서겠어. 욕만 먹는 자리인데 1년 뒤에 짱 나타나지. 그렇게 보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어려운 와중에 대선을 위해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뒤에서 1년 뒤에 공공물을 생기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 국회에서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하면은 이낙연 후보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정면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당에 그러면 이낙연 당선인 빼고 나머지 정말로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딱히 지금 별로 없단 말입니다, 또요. 또 오히려 당내에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1년을 하더라도 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겠다. 딱 그냥 탁 던지고 딱 뛰어들어서 정말 국회에서 180석 아닙니까? 그죠? 180석을 책임지고 풀어난 다음에 1년 뒤에 딱 그만두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적어도
지도자는 저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라고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실익을 계산할 수 네, 있다라는 네, 건데 이런 겁니다. 박사님 말대로 하면은 참 좋죠. 예, 참 괜찮은 어떤 지도자의 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정치 지도자라 그러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낙연에 대한 스토리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없어요. 네. 이낙연 스토리가. 네, 그렇죠. 예. 승승장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낙연 뭐 유튜브라든가 그쪽 캠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게 보면 어릴 때 스토리가 잠잠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낙연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럼 정치적 스토리는 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안정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재밌는 드라마틱한 그런 정치적인 역정 그 스토리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대표를 해서 일종의 그 스토리를 정면 돌파하고 거대 여당을 까지만 리더십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네. 유일한 길이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저는 황교안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황교안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작년 1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대표에 나왔을 때 저는 절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심지어는 지옥으로 보수가 빠질 것이다까지 이야기했고 그것이 여지없이 맞아 들어섰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 나와서는 좋지 않다. 지금 상품이 그냥 놔둬도 그냥 지지도 30%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다. 왜? 보수의 대안으로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네.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선에 임박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대선 가도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예, 쓸데없는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네. 것이죠. 여기에 누가 그걸 어드바이스 했는지 몰라도 황교안은 내년 정도에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한계까지 그대로 드러내버렸으니까 끝이 나버렸죠. 실질적으로 정치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10%도 안 된다. 네, 안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당선인의 역할을 대입시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40%의 지지도는 그 지지도 자체가 스토리가 없어서 또는 스토리가 있어서 올라가는 지지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권 내에 다른 경쟁 상대도 없고 보수의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익을 따지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놔둬도 이 지지도는 30~40% 계속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게 되고 대선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낙연에 대한 회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굳이 없는 스토리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겠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네네. 뭐 이상희 교수님의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 당선인이 어떤 일을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낙연 전 총리를 무슨 얘기 할까요? 역시 애둘러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길이 두려운 곳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지금 당내에서 그걸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이 밤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대선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제 황교안 전 대표는 우리가 처음에 어렵다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내공을 알기 때문에 내공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깨진다고 확신했던 거죠. 반드시 깨진다. 저희들 말이 적중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깨진다. 아무런 정치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공항업소 출신이 이 총선 정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실수 안 하면 다행이지. 결국은 무너진 것이고 이낙연 총리는 좀 다르다.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두 가능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결정적인 한 방은 뭘까? 자, 첫 번째는 은행의 진중함, 그죠? 두 번째는 탁월한 정치 감각. 세 번째는 축적된 실력. 이 세 박자가 딱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은행의 진중함은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 예스, 노가 정확하고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흥분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봤습니다만 진정함이죠. 탁월한 정치 감각. 2월 중순에 임민희 교수가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했는데 그때 경향신문하고 이 경향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임 교수를 당에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집권당이 뭐 하는 거냐. 그런 말에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렇죠. 또 축적된 실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기자에서 국회의원도 됐고 전남지사까지 했고 이번에 총리까지 했고 이런 축적된 이 실력,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축적을 해서 2022년 3월 달에 대선 때 폭발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이상희 교수님은 조금 자제하자. 저는 나서시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여론에서 이낙연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지지를 하느냐가 묻는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말씀하셨던 은행의 진중함을 많이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참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네트워크도 어디에 치우침 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많이 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인데요. 조금 얘기가 핀트가 다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의 레토릭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의 정신과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많습니다. 물론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처칠이 이야기했던 정치 그 위트 있는 레토릭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굉장히 치열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부흥이고 경제에 대한 문제 아주 정쟁이 가열찬 그런 상황에서 처칠의 위트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치 레토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의 정치 레토릭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카리스마적 지도 체제에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이끄는 50의 정치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레토릭 자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어떤 설득적 구조지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팔로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또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레토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권위적 정치에 대한 신물이 나는 그런 대중들에게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권위적이지 않는 소통, 그 화법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정치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념 정치에서 굉장히 또 신물이 난 그런 어떤 소통적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권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다시 이념 갈등이 재생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실용 정치의 보이스가 또 맞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의 보이스 그 레토릭은 뭐냐?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죠? 안정적이고 지금 그 사람 그만해라. 그런데라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레토릭도 있었고 정치적 막말도 아주 다른 시대보다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의 품격 있는 어떤 목소리와 레토릭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이게 2년 뒤에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이낙연의 목소리는 뭔가라는 겁니다. 그 이낙연 목소리는 뭔가라는 것은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은 뭔가 이게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틈 사이에서 균형만 잘 맞추면 사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대표가 되고 앞으로 2년 남은 상황에서 본격적 표면을 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그 상황에서 보는 현상보다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감으로서 이낙연 정신은 뭐냐? 그럼 이낙연 너희 목소리는 뭐냐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부응하지 못하고 명쾌하게 부응하지 못하면은 이낙연은 시대 정신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이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우리가 큰 정치를 기대하는 큰 정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참모진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끼리 하나 많아요. 반대쪽의 목소리 들으면 또 많이 아픕니다. 별로 쓸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낮은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느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저희 우리 박성명의 20%를 1년 전부터 이 방송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겠죠. 그러나 뭐 보지도 않고 지금 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나오면 또 망합니다. 이건 늦었습니다. 정치는 물레방아와 똑같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뒤로 돌지 못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40점, 아까 몇 퍼센트 들었습니까? 40.2%라 그랬죠? 네, 40.2%. 압도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대로 그대로 2년을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번 이상의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10번? 20번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가는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또 새로운 당내 라이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지금 지사가 완전 라이벌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또 당 밖에도 또 외부 인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통합당에서 후보 놓을 테니까 앞으로 이번 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러한 길들을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한번 저희가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정치의 결정적 한 방은 은행의 진중함, 탁월한 정치 감각, 축적된 실력, 세 박자가 딱 뭉쳐있다. 누구도 이것을 깰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앞으로 2년 동안 붙어나가면서 더 파일을 키워나갈지, 더 힘을 축적해 나갈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갈지 중요하죠. 그 첫 고비가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서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좀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no, yes.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보다는 1년 뒤를 보자로 안 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0분이 넘어서. 네. 네.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금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출중한 내공이다 보니까 들을 얘기가 많은데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탈북 당선인들의 헛소리 아니면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서 이 화면에 나오는 태영호 당선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박상민의 이슈펀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버, 다른 방송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뭐를 먼저 삼을 것인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가를 한번 짚어봅시다. 누가 그 터무니없는 말을 뒤에서 부추기고, 그 부추긴 발언 넣은 또 누가 그것을 재생산하면서 나라를 흔들고 있는가?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망 틀릴 수 있습니다. 박상병도 정치 전망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게 됐습니다만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중요한 거죠. 그 근거 속에 상대방의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제.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뭐 보수 언론, 정말로 역겨운 언론도 있었습니다. 가서 정말 꿀밤을 주고 싶은 그런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두 사람, 태영호, 지성호, 탈북 두 당선인들의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1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행사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온갖 억측이 다 나왔습니다. 뭐 근거 있는 얘기, 없는 얘기인지 알 수도 없는 얘기들, 소설도 써고요. 누구는 무슨 뭐 코마 상태에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죽었다 그러고요. 또 누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 이런 혼자 일어날 수도 없다고. 온갖 얘기들 다 지난주 난리였으면 난리. 아직도 대한민국 수준은 그런 수준입니다. 북한 문제니까 누구 고발도 하지 않겠죠, 그죠? 뭐 아니면 말고 센 얘기 하니까 너도 나도 와서 조회도 하고 하니까 신났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죠. 나라의 이익을, 우리 국민들의 눈을 그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시대를 농단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너무도 많습니다.
적어도 박선명의 이슈 펀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딴 얘기하고 그럽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 와중에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본인이 국내에서 과거에 뭐 탈북자 신분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태영호 당선인 얘기 이제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들이 방송사에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지만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들을 얘기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뭔 얘기 들 겁니까 저한테? 뭘 안다고? 박사님 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노했습니다. 들을 얘기가 없다고. 그러나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발언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죠. 이 사람은 지성호 이분하고 달라요. 꽃제비하고 다릅니다. 꽃제비는 북한에 뭘 알겠어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정치적으로 이 기순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민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지성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태영호는 다르잖아요. 외교관이고, 외교관 출신이고, 또 더더욱이 이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김병현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분이 CNN과 인터뷰했습니다, CNN. 이겁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4월 28일 날. 4월 28일 날 그 중간에 이 CNN 자막에 나온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태영호 워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치적인 얘기는 태영호 얘기입니다. But one thing is clear. 한 가지는 분명하다. 태영호 얘기입니다. 뭐가? He cannot stand up by himself or walk properly.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NN에다가. 이 방송이 나가자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떴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걸 듣고 봐라. 태영호 당선인이 혼자서 김정은이가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하더라. 이 CNN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One thing is clear. 하나는 클리어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뭐죠? 왜 대한민국의 야당의 당선인이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냥 소설입니까? 감입니까? 이런 거 하려고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이런 정보를 허위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분개합니다. 일개 탈북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야당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강남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가 있습니까? 그분들 지금도 눈물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선을 본인에게 막지가 되겠습니까? 자, 자신이 발언이 또 허위로 나가니까 2일날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태영호 당신 말 조심해. 당내에서도 또 어쩌서도 엄호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전에 또 태영호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당내에서 말이 많으니까 5월 2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깜짝 등장 관련 입장문. 깜짝 등장입니까? 김정은이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20일 동안에 김정은의 건강에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또 이걸 제기했습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정말로?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서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의문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깜짝 등장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거하고 비슷하다.
얘기입니다. 또 이 근거 있습니까? 뒤에 참아보고요? 아니, 무슨 관심법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은 뒤에 차량만 보면 딱 아는군요, 이렇게. 아, 2008년에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 없으니까, 못 그러니까 뒤에 차량이 있다고. 자, 또 비판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니까, 결국은 어제,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 전망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야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교수님. 네. 이 발언 보면서 분개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 좀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네, 그럼 당연히 좀 비난 받아야 되죠. 네. 당연히 또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선 이것만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보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언비에 대한 유포라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뉴스들이 어느 정도 유포될 수 있고 그러셨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뭐 아마 국내 최초의 석사학문으로 지금 아직까지 평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랑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정보의 과잉이라는 것은 정치적 과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국내 정치 현실은 정치적 과잉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정보의 우위에 서는 사람이 정치적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일종의 상업적인 형태로 많이 바뀐다 그죠. 국회의원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세간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서 이슈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태영호 당선인이라든가 지성호 당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좀 정보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급증이 있다. 왜냐하면은 탈북 출신으로 유력한 인사 두 사람이 최초로 국회에 당선되고 한 사람 비례로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급박한 상황에 해외로부터 들어왔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과연 태영호 당선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성호 당선인이 그런 글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적 가치와 루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에 대한 정보의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시즌트와 휴민트입니다. 시즌트는 소위 인터넷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고 휴민트는 소위 말해서 007 작전과 같이 사람과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즌트의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등등의 소위 파이브 아이스라고 그러죠.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등등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그 국가들은 네트워크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협정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시즌트가 지금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이메일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여기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사실상 휴민트 정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햇빛 정책을 거치면서 휴민트 정보가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북한을 탈북한 아주 유명인이든지 아니면 꽃집이든지 휴민트 정보를 의지해서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휴민트 정보가 유지가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태영호 당선인을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릴 거고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태영호 당선인이나 지성호 당선인이 갖고 있는 휴민트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남북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당히 밀월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태영호라든가 누가 지성호에서 전화를 걸어서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 휴민트 정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루트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객관적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태영호와 지성호에 얻어야 될 것은 뭐냐? 과거에 김정은 북한 정권이 흘러왔던 어떤 역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선해야 될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의 전력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업적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큰 거죠. 그래서 통합당이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남북 간의 대결로 이념적 가치로 정치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죠. 끝났죠. 끝났으면은 이 태영호라든가 지성호 당선인이 해야 될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당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뭐 고차원적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유구설이 나왔다든가 건강이사설이 나왔다. 이 CNN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CNN 이야기 나오니까 미로 짐작해서 그런 생각했겠죠. 야, 내가 모르는 것을 CNN이 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휴먼트 정보, CGT 정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탈북자로서. 그렇다 그러면은 당이 이걸 먼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듣고 먼저 비밀, 소위 말해서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우위에 쓰고 정치 우위에 쓰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통해서 워딩을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CNN의 낚시거리에 태영호가 걸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CNN이 태영호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정확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태영호라는 사람의 워딩을 뽑아서 상업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예. 이 교수님. 제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정보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학위를 받아쳐서 국내에서 처음이군요. 네. 그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주 탁월한 분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성토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미국은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남북 문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용해 먹었습니다. 남과 북의 우리 허리가 잘린 이 나라를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흘리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엄청 이용했습니다. 그 앞잡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잡이들 많습니다. 틈이 나면은 조작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선거 때가 되면은 북한 이상의 행보가 나온다. 미국에서 흘려내고, 우리는 또 미국에서 한 얘기니까 또 받아서 보수 언론들은 막 써내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번에 태영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가. 저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하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줄 알았어. 딴 사람은 안 믿지만 북한에서 오는 그래도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태영호 공사입니까?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얼마만큼 남과 북을 이용해서 먹었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CNN하고 인터뷰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CNN이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일개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개 평론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국이 남과 북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But one thing is clear. 하나는 클리어하다고 얘기를 전 세계를 향해서 질부리는. 자,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사람들 무슨 얘기 할까요? 국회 가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손에 쥘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는 태영호 당선인이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모르는 정보를 알아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끌어다니지 못하는 정보를 맞췄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분이 더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거를? 북한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릴 문제죠. 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CNN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 CNN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믿으세요. 네. 이것이 공적 인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자세 아닙니까? 저도 좀 비판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좀 현실을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본인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국익이 사실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정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상당히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에 이상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전략적 포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상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왜곡된 정보를 할지라도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데는 그 이면에 뭔가 있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들이 겪어왔던 사회주의 체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뼈저리게 좀 느껴야 되겠죠. 사실상 국회의원 직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걱정이냐? 여기서 무슨 태영호 당선인 본인의 걱정도 아니고요. 통합당의 걱정도 아니고 뭐 국회 걱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얘기입니다. 왜 국가 얘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인적, 물적 자본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 국가들은 전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은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중요합니까? 내가 강남 서구 강북 사는 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야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압박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윽박지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라의 정부의 밥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이 교수님. 네.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 정도만큼은 상임위를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위원회라든가 태영호 이런 상임위에 정부를 지휘한 상임위에 태영호 당선이라든가 지성호 당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양국 관계가 남북 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아직까지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헌법상에 명시된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그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됐으니까 상임위에 대해서 들어라 마라 하는 것은 사실 월권이다.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다시는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넘어와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 체제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태영호 당선인을 두고 국가의 아주 예민한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된다. 또 국방위원회, 국방의 핵심 문건을 다루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책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뭐 여당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타치할 수는 없으나 이거는 야당의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다. 아주 저도 그 말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뭐 태영호가 어디 가라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통합당의 문제입니다. 다만 통합당 지도부가 앞으로 태영호 당선인한테 이건 우리 당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당분간 국방이나 또는 정보위원회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의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할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국방위원회 들어오세요.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정보 마음껏 해나가세요. 가지고 CNN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하고 다 하세요.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의 지도부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 좀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상 교수님 못 촬영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못한 얘기는 또 제가 매번 했다가 다음 또 기회 될 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세민의 25번째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시 생방송으로 만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